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4.15 부정선거와 5.18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 있는 증언을 해주신 분입니다. 책까지 내주셨는데요. 평택 효덕 감리교회 이경남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 부정선거와 5.18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방송도 많이 하셨고 이게 책까지 증언이라는 이렇게 책까지 내셨는데 어떻게 이런데 연구를 하시게 됐습니까? 선거부정 제21대 총선 끝나고 나서 선거부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덮이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당시 이제 2020년 9월달에 그 류션 변호사가 한국의 선거부정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선거 부정의 그 전산적 기술적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거 부정을 한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술해 줬는데 너무 내용이 훌륭해서 제가 그걸 좀 읽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문으로 실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해서 그쪽에서 허락을 해서 이제 영문 보고서하고 한글본 번역본을 이제 그 실게 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일부고,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5.18 문제인데 네. 요즘 계속 북한 군기업설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것을 조사해봤더니 상당히 근거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짜뉴스라고 매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조사해야 될 문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참 중요한 책인데요. 이경남 목사의 박하사탕에서 증언인데 왜 박하사탕을 다뤘습니까? 박하사탕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스토리가 역으로 전개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5.18에 대해서 이제 그 4.15 선거부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20대 중반에 겪었던 그 5.18 사건까지를 식으로 역으로 그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박하사탕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책 부제목이 이경남 목사의 박하사탕인데 이제 증언인데 결정적인 증언을 이제 여기서 많이 해주시는데 우선 4.15 부정선거와 5.18을 왜 이렇게 같은 책에 따로따로 증언을 하는 책을 낼 수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묶었습니까? 그 두 사건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네. 그 두 사건이 전부 다 거짓에 관한 사건이에요. 한국 사회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그 거짓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그 두 주제를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면서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선거 부정 사건을 보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네. 그림자라는 시인데 네. 어둠은 조용히 우리를 잠식한다. 서편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산등성이에 내린 어둠은 이내 계곡과 산자락을 삼키고 다음 산 아래 강과 호수를 삼키고 마침내 큰 산 그림자 들이우며 들판마저 삼킨다. 그리고 우리들이 들려오기에는 아무도 정할 수 없는 침묵의 밤이 찾아온다. 선거를 조작하는 이 정부에서 나는 파시즘의 망령, 지금 이 땅을 삼키고 있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본다라는 시였어요. 네. 그리고 그 선거 부정이 단순하게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개입되다라는 그런 심정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이것이 장차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시를 썼는데 이제 중국몽이라는 시였어요. 지난주 두 편의 책을 읽었다.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1, 2. 저자는 스폴딩 미 공군 대령. 한때 NSC의 조사관이기도 했던 사람이다. 중국인들은 1849년 북경이 미국 군대에게 짓밟히던 그 치욕을 잊지 못한단다. 1949년 대륙을 통일한 중국 공산당은 2049년까지 중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야심을 품고 치열하고 음흉하게 그것을 추진하고 있단다.
그러나 이들이 벌리는 전쟁은 총과 대포로 치르는 재래전이 아니라 초한전. 전선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전쟁. 서구의 첨단 정보 기술을 빼돌리고 우주의 항공기계 장치를 빼돌리고 산업용 로봇 기술을 빼돌리고 사이버상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은밀한 전쟁, 심지어는 코로나19도 이들의 지시란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 공격에 미국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단다. 그러나 이 책의 추천인이 염려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날린다. 미국이 이 지경으로 당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당시 이제 2019년도인가요? 그 이제 민주당에서 중국 중앙당 교육원 당교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선거 부정 사건이 발생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국제적 문제로구나, 그런 심각한 인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랜트 뉴션 변호사의 그런 그 보고서가 그런 것을 잘 밝히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보고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제 책에다 실게 된 거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5.18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네, 그 우선 분리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우선 이제 4.15 부정선거부터 먼저 짚어보시죠. 뭐 섞으면 좀 혼돈되시니까. 4.15 부정선거는 뭐 저도 4.15 부정선거 전부터 뭐 집요하게 이제 방송하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결정적으로 언제 이거 부정선거라고 딱 확신이 드셨습니까? 저 21대 총선에서 총 투표한 사람들이 2,90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 지역, 인천 지역, 경기도 지역의 투표권자가 1,4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 수도권 투표자들인데, 그 수도권 투표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의 득표 비율을 63대 39로 전부 다 일관되게 그렇게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산 조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출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에서 어떤 일정한 상수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사전 득표수에다가 0.39를 곱하면 관내 사전 득표수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당시 이제 민경호 의원이나 정일영 의원이나 이정미 의원이나 동일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전산 조작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이 비단 인천 연수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이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선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선거 부정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광범위한 보편적인 그런 선거 부정이 발생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목사님 평택 효도 감리교회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 거기 혹시 성도들이 왜 목사님이 이 부정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나 하고 불만을 표하는 성도들도 있나요? 제가 이제 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고 또 제가 공격받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뭐 제가 큰 영향 안 받았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지금은 교인들이 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함께 염려하는 그런 입장이죠.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이제 지난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은 거의 99%가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믿는 분들이 구독자님들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거,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뭐 프로세스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에서 그 점검 결과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보안 지시도 뭐 일부 좀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투표 관리관이 뭐 사인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몇 번 주장했고, 그다음에 CCTV도 뭐 어떻게 확보한다 이러고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3일 후면은 선거가 열리는데
부정선거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또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그랜트 뉴섬의 그 보고서 보게 되면 네. 그 뉴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이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국제 지식인 사회가 국제사회가 한국의 이런 싸움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외국의 그런 서구의 그런 언론이나 방송 그리고 지식인 사회에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싸움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시민 사회에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2020년인데 2020년 11월 6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1월 6일 날 2021년 1월 6일 날 상원 합동회에서 그 대선 인준해서 바이든 당선시켰잖아요. 네. 거기서 엄청난 부정 사건이 또 선거 부정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도 그렇게 선거 부정에 휩싸여 있는데 그 뉴섬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런 국제적인 지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런 선거 부정이 일어났을 때 그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 소리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아주 선량하신 분이신데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개탄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그 미국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하고 분개를 해야 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 있어요. 네. 부정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리고 체념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정신구조가 전혀 없는 참 무기력하고 부패한 그런 관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분노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써 부정선거가 발생하면서 그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 시위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책들이 저술됐습니까? 네. 공경호 박사라든지 맹주선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리 시위하면서 이거 유튜브 방송 이런 거 통해서 선거 부정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까? 네. 근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부정은 언제나 있었던가 이런 식으로 체념적인 발언을 했다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씨가 이번에 한 발언이 뭐냐면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선거 부정의 증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부정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증거라는 게 뭐겠어요? 아니 63대 36이라든지 또 인천 연수일에서 나오는 그런 0.39 같은 상수 같은 것이 증거 아니면 뭐가 증거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사퇴의식을 전혀 못하고 있고 이번에 관심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그런 질서나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런 그 국민의힘당에서 자기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그 국힘당을 통한 선거 부정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체념을 하게 되고 기대를 접게 되고 이건 시민사회 문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선관위가 어느 편에 들고 어떤 일을 할지 그게 저로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부정선거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여태까지 선관위가 해온 행태 그리고 또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고발할 때 선관위가 여태까지 보였던 반응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선관위라는 집단은 이미 어떤 그런 한 국가의 어떤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거 완전 범죄 집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집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부정 말고도 다른 범죄가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들 채용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아니 선거 부정이 일어났으면 선관위 자체가 그걸 수사를 하고 그래서 선거 질서를 세우는 것이 선관위의 직무인데 아니 선관위 자체가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집단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힘당을 통해서도 부정선거 막을 방법을 체념하셨다. 그럼
그럼 누가 이거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나요? 앞으로? 시민사회의 그런 시민사회는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이 우리가 그렇게 싸워도 그렇죠. 안 되는데 안 그렇죠. 되는데. 결국은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뭐 여태까지 다 저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이 좌파 쪽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씨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고 노무현 씨 지지했던 사람이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또 제가 받은 것이 전태일문학상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이거. 근데 선거 부정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는 정말 살아생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직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조롱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 단 하나는 뭐냐면 선거 부정을 밝혀라. 민주당이 당선돼서 이재명이 당선돼가지고는 민주당이 당선돼가지고는 선거 부정 그대로 은폐되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한 3년간 이제 지켜보면서 이분도 아니로구나. 전혀 이런 인식이 없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령 그것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구조를 가진 분이 아니로구나. 또 이번에 이제 한동훈 그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이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국민의 몫이 남은 거고 시민의 몫으로 남은 거고 한 사회의 그런 이성과 양심의 문제로 남은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미국은 부정선거에 항의한다고 의사당 점령이라도 하는 사건이라도 일어났는데 한국은 광화문에서 너무 얌전하게 광화문에서만 말하자면 시민운동을 하고 정치권에 타격을 여태까지 못 줬어요. 국민들의 어떤 무서운 거를 타격을 줘야 이제 정치권에서 바뀔 텐데 광화문에서 너무나 얌전히 화염병 하나도 안 던지고 짱돌도 하나도 안 던지고 숫자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질서정연하게 하니까 그래서 겁을 안 먹는 건지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그 부정선거를 인식한 정직하고 양심적인 시민 세력이죠. 또 애국 세력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4년 동안 저도 지난해 8월 15일 날 그 종각에서 그 부정선거 그 규탄 시위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 이 박사님도 오셨더라고. 네네. 또 민경우 의원이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고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세생태에서 처음으로 길거리 시위를 해봤어요. 예. 부정선거 사형이라는 그 대형 깃발을 들고 제가 그래서 종각에서 출발해가지고 광화문까지 그러셨군요. 제가 이세생태에서 처음 시위해본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돌 한 번 안 던져본 그런 그 순둥이파였어요. 그런데 선거 부정을 보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시민들의 투쟁이 전혀 효과 없지만은 않아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선거 부정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효과라면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더러 이제 음모론자라고 아주 벌레 취급하더니 조금 이제 인식을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자 과연 그러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수사를 하고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정선거가 못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둘 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요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나올까? 그 류션 변호사의 그 보고서가요.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선거 조작의 전산 기술적 문제를 규명한 거예요. 그거 아주 보통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진술을 했는데 아주 무서운 진술을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해방 이후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반공주의 정신의 토대 위에서 70년간 성장해온 나라예요. 근데 그 4.15 선거 부정은 뭐냐면 일종의 그런 그 한국 현대사의 그런 그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한미동맹을 통한 반공주의 노선으로 달려온 한국의 역사를 이제는 반미 친중주의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작업이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단순한 권력 획득이 목표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대부분 다 장악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메이저 방송들 전부 다 장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곽 세력으로 시민사회 세력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장악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장악되지 못한 것이 이제 군부였는데 그 박찬주 대장 체포 사건은 군부에 대한 일종의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군부 잠잠하라, 까불지 말라.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무죄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잖아요.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군대 장군수 서열 3위더라고요. 그런 장수를 단순하게 공영한병을 내서 인권을 뭐 침해했더니 그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압송하는 그런 개망신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근데 이제 결국은 박찬주 대장은 무죄 판결 받고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가는 의미가 군부에 대한 일종의 그 위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국회인데, 국회를 장악하는 방법은 선거 부정을 통해서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런 사회를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놓은 후에 근본적으로 그 한미동맹을 통해서 반공주의로 달려왔던 지난 70년의 한국 역사에서 이제 그걸 이제 반미 친중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일종의 체제 혁명을 목표로 하고선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돌아오면서 그런 이제 반미적인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지만, 이것은 언제나 그 잠재되어 있는 문제고,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보는 것처럼 무슨 이제 어떤 그런 민주당의 어떤 공천을 통해서 두려는 사람들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라는 걸 볼 때,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4.15 선거 부정은 단순한 권력 획득으로 위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이념 전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잘 정리해 주셨네요. 끔찍합니다.